안녕하십니까. 정통에드의 김한 교수입니다. 2025년도 1회차 정보통신 기사 필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회차는 새로운 신규 문제가 이제 상당히 나왔죠. 특히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한 3문제 정도 보이고요. 그리고 난이도는 낮은 신규 문제가 한 2~3문제가 보입니다. 그 2~3문제는 신규로 나왔더라도 우리가 상식으로 풀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난이도였어요. 자, 나머지 문제는 이제 기출문제에서 출제가 됐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시간 여유를 두고 공부하신 분들은 충분히 실수만 안 했다면 합격 점수가 나올 법한 난이도였다. 그래서 난이도를 평가한다면 중상 정도의 난이도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나왔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클라이언트를 대신해서 인터넷에 접속하고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전달하고 서버의 응답을 클라이언트로 전달하는 대리자 역할을 하는 서버를 물어보고 있어요. 이런 서버를 우리가 프록시 서버라고 합니다. 프록시 서버. 그래서 답은 이제 프록시 서버인데, 이것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컴퓨터 상식이 있는 분들은 쉬웠겠지만 컴퓨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좀 어려웠던 신규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난이도가 있는 신규 문제다, 이렇게 평가를 할게요. 이 프록시 서버의 기능 중에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거죠. 콘텐츠를 필터링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캐싱 기능이 있어요. 캐싱 기능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메모리 중에 캐시 메모리가 있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주기억 장치가 있는데 주기억 장치는 처리 속도가 느리죠. 왜냐면 CPU는 처리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속도차를 좀 줄이기 위해서 주기억 장치와 CPU 사이에다가 고속의 버퍼 메모리를 두잖아요. 그것처럼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에 직접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보다 이런 중간에 이런 프록시 서버를 둬가지고 데이터를 주고받게 되면 프록시 서버 내에 캐시 메모리가 하는 기능, 캐싱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 번쯤 어떤 데이터를 찾았던 어떤 정보들을 잠시 잠깐 저장을 해놔요. 그럼 다음에 요구할 때는 그 정보를 이용해서 응답을 하게 되면 굉장히 처리 속도가 빨라지죠. 그런 기능을 캐싱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캐싱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또 이 프록시 서버를 두는 이유예요.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 필터링 기능이 있어요. 특히 우리 대학 같은 경우에 교수님들이 수업 중에 뭐 주식을 한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업에 집중을 못하죠. 그리고 이제 수업을 소홀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학 같은 데는 주식 사이트라든지 그런 접속을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프록시 서버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정 컨텐츠를 차단하는 그런 기능을 둘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서버가 이제 프록시 서버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프록시 서버를 둠으로써요, 콘텐츠 필터링뿐만 아니라 캐싱 기능 등을 통해서요, 네트워크 대역폭을 줄이고 응답 시간을 단축시키는 기능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참고적으로요, 이 프록시 서버를 클라이언트 부분에다가 두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클라이언트, 인터넷을 통한 어떤 네이버라든지 어떤 다른 서버 쪽에 두는 게 아니라 학교 측 같은 개인 컴퓨터, PC죠. 그 앞에다가 프록시 서버를 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주식을 못하게 한다. 특정 콘텐츠를 차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정 콘텐츠에 대한 액세스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런 특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 PC로 어떤 정부의 어떤 사이트에 접근하려면 제한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개인이 가는 게 아니라 이 프록시 서버를 통해서 외부로 나가기 때문에 개인 IP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당국 또는 기관의 검색 제한을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직접 서버와 접속하지 않기 때문에 내 IP를 외부에서 쉽게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온라인에서 자신의 신원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기능도 있는 것이 프록시 서버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라이언트 쪽에 프록시 서버를 두게 되는 것을 우리가 정방향 프록시다, 이렇게 불러요. 근데 반대로 뒷부분이죠. 이런 서버 쪽에다가 이 프록시 서버를 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리버스 프록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리버스 프록시다. 리버스가 이제 여기잖아요. 이것과 반대로 뒀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많은 트래픽이 와요. 많은 트래픽이 오면 이 한 서버가 일을 처리하면 부하가 걸리잖아요.
근데 서버를 여러 개 둬가지고 여기서 이제 조절해서 데이터를 나눠줄 수가 있죠. 그러면 부하 분산의 효과가 있죠. 그래서 부하 분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리버스 프록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도스 공격 같은 게 있죠. 그래서 디도스 공격 같은 걸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안 어떤 알고리즘을 넣어가지고 보안에도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SSI 암호화를 리버스 프록시 서버를 통해서 구현할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캐싱 기능도 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장단점, 뭐 이렇게 어렵게 나올까 싶습니다만 공부하신 김에 이런 것까지 같이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자, 2번 문제는 너무 쉬운 문제죠. 다음 가로에 맞는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의 등급 종류를 쓰시오. 뭐 1등급, 2등급 나왔으니까 앞에는 특등급이겠죠. 과거에 등급 3개를 써라 라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뭐 새롭게 나왔더라도 신규 문제라고 보기에는 어렵죠. 쉬운 문제였습니다. 3번 문제로 가죠. 아래 문장에 가로 안에 들어갈 기간을 쓰시오. 이거는 이제 신규 문제였는데 조금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쉽게 썼을 거고 접하지 못한 분들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기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에 20일 이내입니다. 그래서 20일까지는 써야겠죠. 일이 없네요. 그래서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합격 여부를 통보해야 됩니다. 20일입니다. 4번 문제로 가죠. 이건 이제 쉬운 문제였죠. 아래의 문장에서 가로 안에 들어갈 등급을 적으시오 그랬죠. 공사업자는 정보통신 기술자를 현장에 상주하게 하여 공사 관리를 해야 하며 도구 금액이 5억 원 이상입니다. 5억 원 이상의 공사는 어떤 기술자 이상인 정보통신 기술자를 배치해야 되냐. 이게 중급이죠. 중급 기술자 이상. 즉 중급 기술자도 되고 고급 기술자도 되고 특급, 그 다음에 기술사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설에다가 여러분들 감리액에 따라서 감리할 수 있는 감리원의 배치가 또 다르죠. 그래서 100억 이상의 공사에는 기술사를 갖고 있는 특급 감리원만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제 70억 이상이고요. 100억 미만입니다. 그럴 때는 특급 감리원. 즉 이제 자격증을 따서 경력을 이용해서 특급을 따신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 그 다음에 이제 기술사 분들은 당연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총 공사 금액이 30억 이상 70억 미만인 공사에는 고급 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이렇게 정확히 적으셔야 돼요. 고급 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고급 감리원만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특급 감리원. 그럼 기술사도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총 공사 금액이 5억 이상 30억 미만입니다. 이때는 중급 감리원 이상의 감리원이고요. 5억 미만의 공사에는 초급 감리원 이상의 감리원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외우셔야 돼요. 자, 5번 문제로 가죠. 요 문제예요. 요 문제가 이제 신규 문제인데 뭐 신규 뭐라고 해도 어렵지 않는 쉽게 맞출 수 있는 보너스 문제에 해당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디지털 변조라 그랬죠. 우리가 디지털 변조에는 자, 우리가 ASK가 있고, 뭐 FSK가 있고, 뭐 PSK가 있고, 뭐 QAM이 있고 등등이 있죠. 보기에서 고르시오 그랬네요. 보기가 이렇게 이제 좁기 때문에 더 쉬웠어요. 데이터를 반송파의 주파수로, 이게 반송파의 주파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구분하는 방법. 주파수니까 프리퀀시가 들어가야죠. 프리퀀시, 쉬프트, 킹의 약자, FSK죠. 근데 이제 심볼당 2비트 전송량을 갖고 있다. 2비트. 2비트면 2의 2승, 4가지를 구분할 수 있죠. 왜? 00, 01, 10, 1. 4가지를 구분할 수 있죠. 이걸 사진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진 또는 사진 FSK가 됩니다. 근데 이게 보기에 이제 친절하게 나와 있으니까 굳이 뭐 사진이라고 안 써도 사 FSK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데이터를 반송파의 위상차입니다. 이제 반송파의 위상을 이용해서 신호파를 구분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위상을 페이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PSK 방식이다 이 말이죠. 심볼당 비트가 3비트라고 했으니까 2의 3승이 돼서 8진이 되죠. 8가지. 그래서 000부터 짝짝짝 해서 111까지 8개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8진 PSK, 8PSK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PSK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반송파의 진폭이죠. 진폭의 차이. 진폭이니까 뭐예요? ASK가 되죠. 그 다음에 심볼당 1비트니까 1비트는 2의 1승 아닙니까? 그래서 2진이죠. 그래서 2진의 ASK를 그냥 ASK라고 해요. 왜냐하면 ASK는 4진을 쓰지 않습니다. 에러 가능성이 커서 2진만 쓰기 때문에 그냥 ASK 써도 되는데 여기에 친절히 나와 있잖아요. 바이너리 약자 B를 붙여가지고 그래서 B ASK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진 ASK를 바이너리 약자 B를 쓰는 거예요. 자, 데이터를 반송파의 위상을 변화시키면 아까 PSK였죠. 진폭을 변화시키면 ASK죠. 이 두 가지를 변화시키면 ASK A자와 PSK P자를 따서 일명 APK라고 한다 그랬죠. 이렇게 부르는 게 뭐예요? QAM이죠. 근데 심볼당 4비트라고 했잖아요. 4비트면 2의 4승 16이 되죠. 그래서 16진이 됩니다. 그래서 16진 QAM. 그래서 16 QAM이 답이 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쉬운 문제에 해당됩니다. 자, 6번 문제로 가죠. 자, 다음에 설명에 해당되는 접지 전극의 시공 방법을 쓰시오 그랬어요. 첫 문장만 읽어도 답을 고를 수 있겠네요. 현지 접지 분야에서 가장 많이 시공되고 있는 방법. 그럼 뭐라 했어요? 이게 바로 일반 봉 접지죠. 일반 접지봉 접지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일반 봉 접지 또는 일반 접지봉 접지 방식입니다. 더 읽어보면 시공 면적이 넓고요. 대지 저항률이 낮은 지역에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고요. 재료비가 비교적 저렴한 편이고 추가 시공이 용이하고 타 접지 시스템과의 연결성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장점이 되고요. 부식에 의해 접지 전극 손상이 빠르게 진행되면 수명이 짧다. 이게 단점이 되죠. 접지봉의 구조가 단순하며 시공이 간단하다라는 거죠. 7번 문제로 갑니다. 자, 우리가 이제 NMS는 시험에 안 빠지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더 쉽게 나왔네요. 이 NMS가 제공하는 망 관리 5대 기능을 물어봤어요. 제가 외울 때 우리가 신라 시대에 장수이면서 해상 무역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 했죠. 장수이면서 장보고라는 사람이 있어요. 장보고. 그래서 장보고가 아니라 장보구 이렇게 외우라 했죠. 장보고인데 성질이 개 같다 했죠. 그래서 개 같은 성질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5가지 기능을 외울 수 있다 그랬어요. 장은 뭐예요? 장애 관리죠. 장애 관리예요. 보는 뭐예요? 보안 관리겠죠. 보안 관리겠죠. 구는 뭐예요? 구성 관리겠죠. 구성 관리겠죠. 개는 뭐예요? 계정 관리겠죠. 계정 관리겠죠. 성은 뭐예요? 성능 관리겠죠. 그래서 장보고인데 구라고 외우시라고 했죠. 개 같은 성질이다. 쉬운 문제였어요. 자, 8번 문제로 갑니다. 자, 아래의 설명 중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그랬네요. 자, 어떤 장비는 광통신 시스템에서 시공되는 광 케이블의 성능 또 커넥터의 특성을 측정하는 장비. 뭐예요? OTDR이죠. OTDR. 대표적인 게 OTDR이죠. OTDR이죠. 이런 OTDR은 프레렐 반사와 레일리 산란을 통해서 후방 산란의 원리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OTDR, 후방 산란이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비교적 쉬운 문제였던 것 같고요. 자, 9번 문제로 갑니다. 무선통신에서 사용되는 안테나 기술로서, 그죠? 이동통신 기지국과 단말기에 다수의 안테나입니다. 여러 개의 안테나를 이용해서 전송하고 또 여러 개의 안테나를 이용해서 수신하고 이런 방식이죠. 그래서 멀티플 인풋, 멀티플 아웃풋의 약자, 마이모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마이모가 답이 돼요. 그래서 이 마이모를 사용하면 전송 속도를 높일 수 있고요.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이다. 왜? 페이딩이 강하니까. 그래서 제가 마이모 기술은 입력 쪽과 출력 쪽의 특징을 아시라겠어요. 입력 쪽에서는 여러 개의 안테나에다 정보를 여러 개 실어서 보내니까 어떤 다중화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공간 다중화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마이모 기술이고, 수신단에서는 안테나가 여러 개를 이용해서 수신함으로써 공간 다이버시티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뢰성을 높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송신 쪽에서는 공간 다중화를 이용해서 전선 속도를 높일 수가 있는 거고요. 수신단에서는 공간 다이버시티 효과를 이용해서 페이딩 같은 걸 경감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10번 문제로 가죠. 자, 이 문제 보자마자 보너스 문제 같아요. 전원 회로 파트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거의 안 나왔고요. 제 기억으로는 한 문제 정도 기억이 납니다. 뭐 전파 정류 회로를 그려놓고 출력 파형으로 맞는 걸 골라라. 뭐 그리시오. 출력 파형은 그리시오인가? 맞는 걸 주관형이었으니까 그리시오였겠죠. 그리시오. 그런 문제가 최근에 한 문제 있었던 것 같고요. 거의 없다가 이 전원 회로가 마치 나왔네요. 이게 뭐 보너스이면서 기초적인 문제니까 저는 좋다고 봐요. 이 문제. 자, 아래 보기는 전원 회로의 구성이다. 각 문항에 해당되는 것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그랬네요. 우리가 전원 회로는 일단 가정에 가시면요. 이게 플러그를 꼽잖아요. 근데 이 플러그를 꼽는 가정에는 220V, 60Hz에 해당되는 전원이, 교류 전원이 들어오죠. 여기서 말하는 220V는 시효값입니다. 하여튼 이런 값이 들어오는데, 내가 이제 뭐 컴퓨터를 이용한다, 뭐를 이용한다, 전원을 이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DC로 바꿔서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DC로 바꿔주는 회로를 전원 회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AC를 뭐로? DC로 바꿔주는 회로입니다. 근데 먼저 이제 전압을 적당하게 다운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변압기라 그래요. 전압의 크기를 키우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는 그런 장치를 변압기라고 하죠. 그래서 변압기로 적당한 전압으로 고친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DC를 만들기 위한 전원 회로의 첫 번째 회로가 정류 회로죠. 정류 회로예요. 이 정류 회로를 거치면 이렇게 오는 교류가, 우리가 만약에 전파 정류 회로를 거쳤다 그러면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파가 이게 몰리게 되죠. 이렇게 다이오드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바뀝니다. 자, 이런 파를 우리가 펄세이팅 커런트라고 해서 맥류라고 그래요. 맥류. 그래서 이 맥류는 이제 완벽한 DC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AC 성분과 이제 DC 성분이 아직 섞여 있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DC를 바꾸기 위해서 뭘 두냐면 평활회로를 두죠. 평활회로라는 걸 둬요. 평활회로. 이 평활회로는 충방전의 원리를 이용해서요. 충전, 방전, 충전, 방전, 충전, 방전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DC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 방전되는 속도를 조정해서요. 이 방전되는 속도를 늘리게 되면 충전, 방전, 충전, 방전이 돼서 이렇게 DC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활회로를 거치게 되면 내가 원하는 DC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류회로를 거치게 되면 맥류파가 되는 거고요. 평활회로를 거치게 되면 내가 원하는 DC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DC가 만약에 10V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항상 10V가 나와야 되는데, 이 부하단에요. 출력단의 이 저항이, 이 부하 저항이요. 온도나 습도에 민감합니다. 저항이 변동되면 전압이 바뀌죠. 그래서 이 출력되는 전압이 이런 여건에도 변하지 말아라. 조절해주는 회로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사이에 정전압 회로죠. 정전압 회로라는 걸 두죠. 전압 안정화 회로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정전압 회로가 출력 전압을 보고 있다가 변동되면 일정하게 만들어주는 회로입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전원회로예요. 그래서 전원회로의 3대 장치가 뭐냐 그러면 정류회로, 평활회로, 정전압회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죠. 문제를 풀어볼게요. 가본 보세요.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AC를 전압을 승합 또는 강압. 그러니까 전압을 승합한다는 건 높여준다는 거죠. 강압은 떨쳐준다는 거죠. 전압을 낮춰준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회로를 뭐라고요? 변압기라고 하죠. 그래서 변압기라는 문장이 여기 없잖아요. 변압회로로 나왔네요. 나온 대로 쓰시면 되겠죠. 변압회로. 그다음에 AC를 DC로 이제 만들어주는 회로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여러 회로를 거쳐야 되겠지만 대표적으로 정류회로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류회로가 이제 답이 됩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정류회로는 아까 그랬죠. 맥류파가 나온다. AC와 DC가 섞여 있는 파가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AC를 이제 없애주고 순수한 이제 DC만 만들어주는 것이 평활회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맥류 파형을, 맥류가 펄시에이팅 커런트, PC라고 합니다. 펄시에이팅 커런트라고 해서 PC라 그래요. 이런 파형을 평탄하게 진폭을 갖는 직류로 만들어진 회로. 이게 바로 뭐예요? 평활 회로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압 변동의 다양한 요인 등으로 인해서 일정한 직류 전압을 유지해주는 회로. 이걸 정전압 회로. 여기는 이제 정전원 회로라고 나왔으니까 나온 대로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어려운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보너스 문제 같습니다. 자, 11번. 이 문제가 좀 어려웠죠. 네트워크를 배우신 분들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런 네트워크를 배우지 않으신 분들은 좀 어려웠던 문제 같아요. 스위치 루핑에 대해서 물어봤죠. 자, 정의를 쓰고 원인을 쓰고 해결 방법 두 가지를 써라 이렇게 나왔어요. 정의는 이제 스위치 루프가 뭐냐 이 말이죠. 스위치 네트워크에서요.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이 무한히 반복 순환되는 현상을 우리가 이제 스위치 루핑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뭐 다르게 표현하셔도 되는데 제가 쓴 답이 이제 표준이라고 보시고 이렇게 쓰시는 게 좋아요. 스위치 네트워크에서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이 무한히 순환되는 현상. 이렇게 굳이 브로드캐스트라고 이제 쓴 이유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뭐 학생들이 이제 많이 질문을 해서 뭐 밑에 이제 부연 설명을 좀 해놨습니다만, 다른 분들이 이제 강의를 많이 하시니까 이런 것도 답이 되지 않습니까? 질문이 들어와서 그런 답은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뭐 답이 아니라는 소리 아니에요. 근데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이제 부연 설명을 좀 달아놨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뭐 사람마다 주장하는 바가 좀 다르니까. 근데 이제 큰 문제가 안 되려면 여기에 이제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이란 말을 적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써놨는데 다른 분이 해석한 걸 내가 반박하기가 좀 그래서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원인은요. 원인은 스위치 네트워크를 이중화 구성하면 루프가 발생한다라고 쓰시면 돼요. 이것도 이제 학생들이 하도 물어봐서 부연 답을 좀 달아놨어요. 이렇게 쓰면 좀 곤란한 이유를 좀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결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법해요. 그래서 이제 시중에서 강의하시는 분들의 해결 방법을 쓰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저 나름대로 정리를 한 거예요. 자, 중복된 링크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일부 경로를 차단하는 STP. STP라는 게 이제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의 약자예요. 이것을 사용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이중화된 스위치 네트워크에서 복수개의 VLAN으로 구성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로컬 VLAN으로 스위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 가지를 써놨으니까 편하신 걸로 두 가지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어려운 문제였고요. 자, 12번으로 갑니다. 자, 이 문제가 또 어려웠어요. 그래서 1번과 지금 11번, 12번이 여러분들 상당히 좀 난해한 문제가 아니었나 이렇게 싶습니다. 자, 데이터 링크의 시스템 효율 특정을 위해 미국 표준협회 안시죠. 안시에서 제정한 TRIB. TRIB는 정보 비트 전송 속도라고 그래요. 정보 비트. 여기 정보 비트잖아요. 정보 비트 전송 속도 이렇게 부릅니다. 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그랬는데 제가 정확하게 써놨어요. 이걸 쓰시면 돼요. 자, TRIB란 데이터 전송 시 실제로 전달되는 유효 정보 비트의 속도입니다. 이 유효란 말을 안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전달되는 유효란 말을 꼭 써야 됩니다. 유효 정보 비트의 속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답이 돼요. 근데 TRIB를 이제 만약에 구하는 식을 적어봐라 그러면 이렇게 적는 거예요. 자, 수신 정보 비트를 획득하는데 소요되는 총 시간 분의 정보 처리원이 수신한 정보 비트의 수예요. 이거 잘못 적으신 분들 많더라고요. 송신한 정보 비트의 총수가 아니에요. 송신할 때 총수가 아닙니다. 수신 정보 비트를 획득하는데 내가 보낸 것을 다 획득하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획득하는데 소요되는 총 시간분의 정보 처리원이 수신한 정보 비트의 수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요. 이 이유를 써놨어요. 데이터 전송에서 우리 오류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오류 제어를 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보내는 속도와 이제 받는 속도는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전송에서 오류 제어 절차를 사용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오버헤드가 발생한다. 이게 생각에는 시간이 지체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오버헤드가 생겨 데이터 발생원과 처리원 사이에 유효 데이터 전달 속도는 감소하게 됩니다. 이게 보낼 때의 속도와 수신할 때의 속도가 차이가 생긴다 이 말이죠. 속도가 느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 실제 회선이 지원하는 비트 속도와는 다르게 되는데 실제로 유용하게 사용되는 정보 비트 전송 속도를 표현하기 위한 단위가 TRIB다 라는 거죠. 속도를 나타내는 단위가 TRIB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말로 정보 비트 전송 속도라고 해서 어떻게 말하면 된다고요? 데이터 전송 시 실제로 전달되는 유효 정보 비트의 속도를 말한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13번으로 갑니다. 아래의 설명 중 가로에 들어갈 값을 쓰시오. 그랬어요. 자, 가공통신선의 지지물과 가공 강전류 전선 간의 이격거리는 다음과 같다. 자, 가공 강전류 전선이 강전류 케이블이고 사용 전압이 고압일 경우 이격거리는 30cm가 답입니다. 그래서 답은 30cm가 답이에요. 14번으로 갑니다. 자, 뭐 요거는 상식으로도 이제 신규 문제지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ICMP가 이제 오류를 보고해주는 프로토콜이죠. 오류 보고 프로토콜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데스티네이션이라는 단어는 목적지죠. 목적지. unreachable이라는 것은 도착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다는 것은 목적지를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에 대한 서술을 해봐라. 이런 메시지가 나온 거에 대한 정의를 해봐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목적지까지 패킷을 전송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왜? 목적지를 찾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목적지까지 패킷을 전송할 수 없을 때 해당 사실을 송신지에게 알리기 위한 ICMP 프로토콜의 오류 메시지다. 이렇게 쓰시면 정확한 답이 될 것 같아요. 기타 이제 다른 것들도 나올 수 있으니까 다른 것들에 대한 오류 메시지를 몇 개 적어놨으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15번으로 갑니다. 오실로스코프 문제네요. 뭐 이런 거는 보너스 문제죠. 우리가 이제 오실로스코프를 보시면 모니터, CRT 모니터를 보시면 칸이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칸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칸이 여러 개 그려져 있죠. 그랬을 때 어떤 파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라는 거죠. 이런 파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자, VPP 값을 줬어요. 정연파라고 했으니까 정연파를 그린 거고요. 전압의 VPP 값. 피크가 뭐냐면 여기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제일 높은 쪽을 피크라 그래요. 우리말로는 최대값이라고 하죠. 최대값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아래쪽도 최대값 있어요. 피크라고 해서 우리말로는 최대값이라고 하죠. 아래쪽 최대값.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이걸 피크, 이쪽을 피크. 그래서 피크 대 피크라고 해서 피크 투 피크란 말을 쓰죠. 피크 투 피크. 그래서 전압은 이제 V라는 기호를 쓰니까 VPP 이렇게 쓰는 거예요. 피크 투 피크 전압을. 이 전압이 얼마라는 거예요? 20V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실효값을 구해라. 실효값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V를 쓰고 M을 쓰는 것은 맥시멈의 약자죠. 최대값을 말합니다. 최대값. 최대값의 전압이 주어졌을 때요. 주어졌을 때 이것을 전파일 때입니다. 전파일 때는 루트 2로 나눠주면 실효값이 나와요. 이거 실효값을 루트 민 스퀘어라고 하죠. 스퀘어라고 합니다. 자, 이 파를 제곱을 해요. 왜냐하면 그냥 구하면은 평균을 구해버리면 플러스 마이너스 같으니까 0이 돼버리잖아요. 제곱을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이렇게 커질 거고요. 이것도 제곱을 하면 양쪽으로 이렇게 커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곱의 스퀘어가 제곱이죠. 평균을 민이라고 그래요. 에버리지라고도 하고 민이라고 하죠. 제곱의 평균을 구해요.
그래 놓고 이제 구한 다음에 루트를 씌웁니다. 그러면 실효값이 나와요. 그래서 실효값은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눈 값, 이 값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럼 루트 2분의 1이 약 얼마냐면요. 0.707 정도 돼요. 약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VM을 구하게 되면 구할 수 있겠죠. VM은 뭐냐면 요게 절반에서 요 높이가 최대값이에요. VM이에요. 그래서 VPP의 절반이 최대값이니까 얼마예요? 20V죠. 그러니까 20V니까 2로 나누면 10V죠. 10V. 그래서 루트 2분의 10V인데 루트 2분의 1이 0.707이니까 10을 곱하면 약 7.07V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답이 7.07V가 나오는 거예요. 만에 하나 이제 평균값을 구해라 그러면 자, 평균값은 파이분의 2를 곱하면 돼요. VM에다가 이게 이제 평균값, 에버리지 값이죠. 전파일 때 이야기입니다. 전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은 약 얼마 정도 되냐면 약 0.637 정도 되는 값이에요. 그래서 VM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효값이 교류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효값의 정의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효값은 부하에 소비 전력이 걸렸을 때 우리가 교류를 줬을 때요. 교류 줬을 때 소비 전력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DC를 줬을 때도 이제 여기에 소비 전력이 걸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교류를 줬을 때 DC를 줬을 때하고 같을 때의 DC. 무슨 말이에요? AC를 줬는데 여기 소비 전력이 100W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DC를 줬을 때도 여기 소비 전력이 100W가 나왔단 말이죠. 그럴 때의 이 DC 값을 이 교류의 실효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소비 전력을 낼 수 있는 DC 값. 그것을 실효값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 정의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6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 뭐 기본적인 문제 같아요. 자, 앞에 IP 주소가 적혀 있습니다. 이걸 보고 이제 C클래스인지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슬래시하고 26이라고 되어 있는 건 1의 개수죠.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을 사이더 표시법이라고 하죠. 사이더 표시법. 그러면 여기 192.168.2.100은요. 요거는 IP 주소가 되는 거예요. IP 주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6은 서브넷 마스크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서브넷 마스크는 자, 여기가 1의 개수거든요. 앞에 다 8개가 1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차례차례 1의 개수니까 여기도 8개, 여기도 8개, 1이 다 8개면 3, 8에 24개가 1의 개수잖아요. 그럼 나머지 2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머지 6비트가 0이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서브넷 마스크라는 뜻을 이렇게 이제 표시하는 방법을 사이더 표시법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것과 요것을 2개를 이진수로 고쳐가지고 AND 연산을 하게 되면 네트워크 주소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뭐 네트워크 주소를 구하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 이걸 이진수로 고쳐갖고 모두 1인 경우가 AND를 하게 되면요. 잘 들으세요. 얘가 0이면 2라고 AND 하면 0이 나와요. 만약에 1이면 1이 나오고 0이면 0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AND는 하나만 0이어도 0이고요. 둘 다 1일 때는 1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주소가 그대로 결과로 나와요. AND를 하면. 그래서 191을 이진수로 고칠 필요가 없다는 소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168도 여기 다 1이니까 168이 그대로 나와요. 2도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대로 나오고요. 요것만 따지면 돼요. 100을 이진수로 고치면요. 1, 2, 4, 8, 16, 32, 64, 128, 8자리 중에 100을 만들려면 64에 하나. 그러면 100에서 64를 빼면 36이 나오죠. 그러면 32 하나. 32를 빼면 4가 되죠. 그러면 4 하나. 그러면 땡이죠. 그러면 0, 0, 0, 0, 0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주소를 쓰면 0, 1, 1, 0, 0, 1, 0, 0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AND를 한번 해볼게요. 0하고 1을 AND하면 0이죠. 1하고 1을 AND하면 1이죠. 나머지는 여기 다 0이니까 다 0이 돼요. 나머지는 다 0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면 이게 주소로 따지면 몇이냐? 그러면
앞에 두 번째가 그러니까 64할 거 아니에요? 앞에 두 번째 1이 있으니까 64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64가 요게 네트워크 주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주소를 구해라 그러면 이렇게 답을 하시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이걸 구하는 게 아니라 뭘 구하냐? 사용 가능한 호스트의 개수를 구하라잖아요. 이건 더 쉽죠. 예, 서브넷 마스크가 이제 여기 26개까지 여기까지 된다는 걸 아시면요. 나머지 영인 구간, 이 구간을 호스트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비트잖아요. 그러면 2에 6승이 돼서 이게 64가 됩니다. 근데 64개라고 답을 하신 분들은 다 틀리는 거예요. 왜? 사용 가능한 호스트 개수잖아요. 뭐 사용 가능한 말이 없어도요. 호스트의 개수를 구해라고 해도 똑같은 답이 됩니다. 모두 0인 경우는 이 네트워크 주소가 되는 거예요. 모두 0인 경우는. 그래서 모두 0인 경우는 우리가 호스트 주소로 쓸 수 없죠. 네트워크 주소니까. 그다음에 모두 1인 경우도 브로드캐스트 주소로 쓰기 때문에 호스트 주소로 못 써요. 그래서 두 개를 빼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 0인 경우와 모두 1인 경우 하나씩 빼면 두 개를 빼야죠. 그래서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호스트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무조건 2를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62개가 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답은 62가 답이에요. 이런 시험 문제를 틀려버리면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마 실수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64개라고 해가지고 너무 안타까워요. 자, 17번 문제로 갑니다. 8 위상이면서 2진폭이에요. 그러면 8개의 이상과 2개의 진폭을 변화시키면 16개의 신호 차이가 생기죠. 이걸 이제 신호 준위 개수라고 해서 M을 구한 거죠. 그러면 진폭과 위상을 구분했다 그러면 QAM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6진 QAM 방식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내야 될 것을 8 위상 2진폭 이렇게 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6진 QAM 방식이다 이렇게 내야 될 것을 8 위상 2진폭을 갖는 디지털 변조 방식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9600 보호잖아요. 변조 속도를 나타내는 단위죠. 보호 속도. 그 다음에 전송 속도를 구해라. BPS를 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BPS는 N 곱하기 B다. 이건 뭐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계산 문제 중에 하나죠. 근데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비트수 N은요. 미치 로그인 M진이죠. M은 방금 구했잖아요. 로그 2의 16진이라고 구했잖아요. 그럼 16은 2의 4승이잖아요. 그럼 4가 앞으로 가서 4를 곱해지고 로그 2의 2는 1이니까 4가 되죠. 그래서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비트 수는 4비트가 됩니다. 그래서 4 곱하기 9600을 하게 되면 38400이 나와요. 그래서 답은 34400 BPS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7번까지 문제를 전부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신규 문제 중에서 한 3문제는 난이도가 높았고요. 나머지 신규 문제들은 좀 쉬운 문제도 있었고 풀만한 문제도 또 있었고 그래서 충분히 합격 가능한 점수는 나올 것 같아요. 아쉽게 실수를 하셔가지고 점수가 부족하신 분도 물론 있으시겠죠. 자,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